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2022년 조종자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론 강의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 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일단은 항공 법규, 그리고 이제 비행 운용, 항공 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항공 법규는 이제 법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라기보다는 뭔가 좀 암기에 대한, 단순 암기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비행 운용은 기술적인,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상은 이제 보통 중학교 수준에 되는 과학 문제들을, 이제 지구과학 같은 문제들을 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공법 시작을 볼게요. 여기서 볼 거는 바로 여기 1944년 시카고 회의라는 건데, 국제민간항공협약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하나의 법을 만들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비행기가 좀 여러 나라들을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좀 더 국제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지켜주어야 할 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이 국제민간항공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미국 시카고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시카고 회의라 하는 거고, 요거는 1944년 12월에 제정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이 시카고 조약에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나오죠. 아이카오라는 단체인데 여기가 이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한 단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 항공법을 지정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정말 경량, 가벼운 비행장치다라는 거예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요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동력 비행장치 요 내용도 좀 잘 아시면 좋을 건데 좋은 부분이 있는데 자체 중량 115kg 이하 1인승 기차여야 한다고 돼 있죠. 동력 비행장치는 자체 중량 115kg 이하이고 1인승 기체다.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행글라이더는 자체 중량이 70kg 이하다라는 거. 무게하고 이제 자체 중량이냐, 그리고 또 뒷페이지 나오면 최대 이륙 중량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패러글라이더 마찬가지예요. 자체 중량 70kg 이하가 이제 기준이고요. 자, 무인 비행 장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문장 자체를 좀 많이 외우실게요. 무인 비행 장치는 줄여서 UAV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체를 말합니다. 자,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체 둘 다 나와야 무인 비행 장치로서 맞는 말이고,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은 요거는 사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카오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아이카오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자, 그러면 아이카오에서 말하는 무인 비행 장치는 뭐냐? 알파스라고 부른다. 미국에서 지칭하는 무인 비행 장치는 뭐냐? UAS라고 부른다. 그러면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 UAV라고 부른다. 이 UAV는 지금까지 무인 비행 장치 용어로서는 많이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UAV라고 이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인 비행 장치 UAV, 알파스, UAS에 대한 내용은 같이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 종류가 이제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갈게요. 여기보다는 뒷페이지에 나오는 무인 동력 비행장치, 무인 비행선 그쪽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보시면 돼요. 공부를 하시면서. 일단은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여기 이 무인 비행장치인데, 우리는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도 무인 비행 장치를 운영하는데, 이 무인 비행 장치 중에서 우리는 무인 동력 비행 장치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요 안에서도 무인 멀티콥터라는 애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유예요. 이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딱 봐도 이제 비행기 같이 생긴 애는 무인 비행기고요. 얘는 헬리콥터, 얘는 무인 멀티콥터, 그리고 얘는 무인 비행선이에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요 부분은 무인 동력 비행 장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는 무인 동력 비행 장치고요. 이 풍선으로 되어 있는 얘는 무인 비행선인데 얘는 무인 비행 장치는 맞는데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아니에요. 요거는 처음에 구분을 좀 잘 지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시험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자,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무인 비행 장치 안에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무인 비행선이라는 게 따로 있다. 그리고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가 있다. 요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체 신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이제 당연히 이 표는 통째로 암기를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일단은 요거 포함해가지고 뒷페이지에 나오는 조종자 증명 안전성 인증 검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까지 해가지고 같이 제가 묶어서 표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암기하실 수 있으면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기체 신고에 대한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 표가 있죠. 유효하게 보실 거는 좀 주요하게 보실 거는 여기 2km라는 건데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2km 이하 기체는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럼 이 신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동차 보면은 번호판 있죠. 그거예요. 이 번호판을 부여받는 행위가 기체 신고 혹은 다른 말로 장치 신고라고 하는 말이다. 근데 이제 그 번호판이 자동차는 쇠로 돼 있지만 우리 드론은 그 종이로 해가지고 몸체 같은 곳에 이제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또는 무인 회전익 비행 장치라고 돼 있어요. 이 회전익은 날개가 돌아가는 애들은 회전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150kg 좀 집중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걸 체크를 했냐면 아까 전에 그냥 동력 비행 장치가 있었어요. 얘는 자체 중량 115kg 이하의 1인승 기체잖아요. 무인 동력은요. 150kg고요. 사람이 안 탑니다. 그래서 무인이에요. 자, 요 차이 항상 동력하고 무인 동력 요 차이는 구분을 잘 지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체 신고 관련해서 아까 내가 2kg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야, 여기는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라고 했다. 그럼 여기 이 말하는 2kg도 자체 중량이냐? 자, 아닙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는 또 뒷페이지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를 말하고요. 자체 중량은 그냥 그 자체, 그 기체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의 무게가 150kg 이하면은 무인 동력 비행 장치다라고 하는 거고 최대 이륙 중량 2kg 이하의 그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기체 신고, 그러니까 번호판을 부여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사업용일 때를 말하는 거고 사업용 기체는 그냥 일단은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기체 신고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법령으로 나와요. 여기부터는 이제 법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그냥 그대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림보다는 글씨가 좀 더 많으실 텐데 이렇게 그냥 다 외우기에는 조금 저희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을 짚어 나가면서 제가 다른 아까 전에 조종자 증명이랑 안전성 증명까지 같이 묶어서 표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헷갈리지 않게. 일단 이 페이지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여기입니다.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 즉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기체 범위라는 건데 요렇게 되는 거고요. 좀 주요하게 보실 거는 이 5번, 6번 무인 동력 비행 장치, 무인 비행선 합쳐서 무인 비행 장치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는 이하, 이하, 이하 그리고 이고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적어놨잖아요. 근데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안전성 인증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또 이제 또 뒷페이지 또 가면은 그 조종자 증명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요거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할 겁니다. 자, 기체 신고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또 신고를 할 때 번호판 부여받으러 갈 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서류를 들고 가야겠죠. 그러면 뭘 들고 가야 되느냐?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원과 성능표, 사진인데 가로 15, 세로 10의 측면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변경 신고라고 있는데, 자, 기체 신고는요, 네 가지로 나눠져요. 신규 신고, 변경 신고, 이전 신고, 말소 신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신규는 그냥 최초에 하는 거고요. 처음에. 변경은 무언가가 바뀌었을 때, 이전은 이제 이전이 됐을 때, 누군가한테 이 기체가 이전이 됐을 때, 말소는 아예 쓸 수가 없을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요 네 가지 다 기체 신고에 들어가는 종류란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 보면 국토부 장관에게 변경 신고하라고 돼 있죠.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체 신고, 그러니까 신고, 변경, 이전, 말소 다 포함해서 기체 신고를 그러면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는 방법은, 문제 보면 1, 2, 3, 4번 이제 선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국토부 장관이에요. 차관 아니고 뭐 건설과 항공과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장관. 국토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요거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없다, 그러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 문제는 항상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원래 이 기체 신고 업무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이분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위임을 한 거죠, 업무를. 그렇게 해서 이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이 기체 신고 업무는 이제 위임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토부 장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국토부 장관 정답 고르시고, 만약에 선지에 국토부 장관이 없다, 요럴 때는 이제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도 있는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요거는 신규 30, 변경 30일, 이전 30일, 말소는 15일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국토부 장관이 답지 없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한테. 자, 그리고 변경 신고를 그러면 뭐가 변경됐기 때문에 하는 거냐?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바뀌면 한다라는 건데, 용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육 용도로만 쓰고 있던 것을 앞으로 농업 용도로만 쓰겠다, 그렇게 기체의 용도를 아예 바꿔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해줘야 되고, 소유자 성명, 명칭 또는 주소,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개명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상관없고요. 일단은 이름이 바뀌었으면은 변경 신고를 하는 거고요. 요것과 좀 상대적으로 보여드릴 게 이전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 이전 신고는 주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기체를 팔았으면은 그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전 신고를 하는 거고요. 원 주인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주인이 이름을 바꿨다, 요런 경우에 변경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관 장소. 저희가 뭐 서울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기
강원도로 회사를 옮겨가지고 강원도에 보관을 하겠다.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그 사유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하면 되고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말소 신고는 말 그대로 그냥 기체를 못 쓰게 됐을 텐데 기체가 부서졌거나 아니면 기체를 잃어버렸거나 기체를 그냥 해체를 해버렸거나 요런 경우들이 대체로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15일 이내에 해주면 됩니다. 자, 안전성 인증 나왔죠? 안전성 인증이라는 것은 이 기체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에 대한 내용인데 당연히 위험한 기체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전 테스트를 하고 이 기체 써도 된다, 팔아도 된다라고 인증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KC 인증 뭐 그런 인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안전성 인증 대상을 물어봤어요. 아까 전에 기체 신고 관련돼서 페이지 봤었을 때는 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물어봤는데 여기는 대상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D. 무인 비행장치가 나왔는데 아까 신고 안 해도 되는 범위 물어봤었을 때는 이하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고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초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요거를 그대로 외워버리면 무조건 100% 확률로 헷갈리시니까 요거는 조종자 증명 같이 할 때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외 대상이니까. 그리고 안전성 인증 검사의 과태료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이 아니에요. 벌금하고 과태료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벌금은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빨간 줄이 그어진다라는 거고, 과태료는 그냥 이제 돈을 낸다라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안전성 인증도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초도, 정기, 수시, 재검사. 초도 검사는 최초로 받는 검사고요. 정기 검사는 유효 기간이 만료돼서 받는 검사. 수시 검사는 대수리 대개조 크게 고치거나 크게 수리한 경우에 수시 검사를 받는 거고, 재검사는 요 앞선 세 검사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받는 건데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자, 조종자 증명 나왔죠? 조종자 증명에서 무인 비행장치 또 볼게요. 여기는 또 조종자 증명 개요 해가지고 쭉 읽다 보면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라고 돼 있죠. 제외 대상 또 말해놨죠. 그러니까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는 대상을 또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체 신고에서도 아까 이제 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제외 대상, 그리고 이제 안전성 인증은 포함 대상, 그리고 여기 조종자 증명에서는 제외 대상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이러면 이렇게 글로만 적혀져 있으면 진짜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빈 종이나 아니면은 책 받으셨으면은 이제 책을 구매를 하셨으면은 책 빈 페이지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제외 범위 자체를 그냥 아예 외워버릴 건데, 자, 기체 신고, 안전성 인증, 그리고 이게 이제 조종자 증명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무인 동력 비행장치의 무게 기준은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무인 비행선의 무게 기준은 자체 중량입니다. 무인 동력 비행장치, 멀티콥터, 헬리콥터 비행기 얘네들은 최대 이륙 중량 2kg 이하 기체는 기체 신고 안 해도 되고요. 무인 동력 비행장치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기체는 안전성 인증 안 받아도 되고요. 무인 동력 비행장치 최대 이륙 중량 250g 이하는 조종자 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무인 비행선은 자체 중량 12kg 이하이고 그리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은
기체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다 안 받아도 됩니다. 요 표를 암기를 하고 계시면 아까 전에 앞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기체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페이지는 사실상 요걸로 이제 제외 범위를 알 수 있다. 하느냐 마느냐, 안전성 인증 받느냐 안 받느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는 암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행정처분 여기는 단순 암기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자주 좀 물어보는, 자주 이제 나왔던 좀 그런 것들을 대해서 조금 더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주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요, 요거 같이 항상 암기해 주셔야 돼요.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 음주 단속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체도요, 원래는 음주 비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은 효력정지 매질 며칠, 그리고 효력정지 며칠, 그리고 그 이상 뭐 취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범위랑 같이 효력 정지, 그러니까 자동차 음주 단속하는 걸로 따지면 면허 정지겠죠. 면허 정지, 그게 며칠이냐, 그거를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부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응시 자격, 조종자 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하는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 1종, 2종, 3종은요. 만 14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고 4종은 만 10세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 무게 기준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조종자라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종 자격증, 2종 자격증, 3종 자격증 취득을 할 때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비행 시간이 1종은 20시간, 2종은 10시간, 3종은 6시간이 있는데, 자, 3종을 취득한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재밌어가지고 1종을 취득을 하고 싶다. 근데 나 6시간 채웠었는데 이거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답변이 나온 게 뭐였냐면, 이 시간에 본인이 채운 시간의 절반은 인정을 해주겠다. 3종을 딴 사람이면 6시간을 채웠으니까 이거의 절반 3시간은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20시간을 채우기 위해선 17시간만 더 채우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자, 3종에서 2종 이제 시험 볼 때는 6시간의 절반인 3시간은 인정받았을 테니까 7시간 채워야 되고, 2종에서 1종 갈 때는 15시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헬리콥터 1종 따신 분이 멀티콥터 1종으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반은 비행시간에 인정해 주니까 10시간만 더 채워서 시험이랑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같이 암기해 주시고요. 지도조종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관이에요. 우리 학원에서 그 교관님 하는 그 교관인데, 지도조종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조종자 증명, 그러니까 조종자 자격증 딴 사람이 할 수 있고요. 비행시간은 총 1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직접 비행을 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지도조종자 등록 취소 사유가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요 내용들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람들은 그 지도조종자 자격증을 딸 능력이나 어떤 이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인데 취득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등록이 이제 취소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전문교육기관하고 같이 보실 게 사설교육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전문교육기관은 국토부 소속이고 사설교육기관은 지방항공청 소속이다. 그리고 이제 실기 같은 그런 교육 과정 자체는 전문교육기관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수칙을 정해가지고 이걸 문서화해서 국토부에다가 이제 승인을 받고요. 사설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의 이제 재량에 따라서 교육생의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가셔도 되겠죠. 자, 전문 교육기관 지정받을 때 필요한 인력,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잘 보시면 되는데 무인 비행 장치의 경우 조종 경력이 총 100시간 이상이고 조종교육 교관 과정을 이수한 지도 조종자 1명 이상, 그러니까 교관 자격증 딴 사람, 그리고 무인 비행 장치의 경우 조종 경력 150시간 이상의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증 딴 사람, 요 두 사람 다 있어야 이 전문 교육 기관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 딸 때 아까 비행 시간 채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행 시간을 채울 때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훈련이라는 게 있고 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훈련은 교관을 동반한 교육이고 기장은 혼자서 하는 단독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총 20시간을 채우려면 훈련 8시간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12시간 비행 시간을 연습하면서 채우셔서 총 20시간을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행 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비행 승인이라는 것은 나 여기 와서 이제 비행을 하겠다, 기체를 날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비행 승인을 기본적으로 지켜주어야 할 사항들이 A부터 F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유효하게 봐야 될 것,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이 25kg 초과 기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25kg을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는요. 어디서든지 그냥 무조건 비행 승인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5kg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기체는 정말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 있느냐? 네. 기체 그 비행 승인 안 받고 날릴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 아니면 이제 드론 공원 같은 곳은 날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그리고 당연히 비행 금지 구역이나 관제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나 저러나 어찌 됐든 이제 비행을 해야 되는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기체는 고도 150m 미만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F를 보면 사람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는 기체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 기준 150도까지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건물이 있으면 수평거리 150m 그 상단 기준, 그러니까 위로 150m 범위를 정해가지고 요 범위 내에서는 드론을 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로 알아야 될 건 촬영 승인에 대한 내용인데 비행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기준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근데 촬영 승인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받아야 하고 이 촬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비행 승인을 받고 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행 계획 승인을 할 때 비행 승인을 하는 곳은 어디냐?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한국에는 이렇게 3개의 지방항공청이 있는데 이 지방항공청에서 비행 승인을 담당을 하고 담당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근데 조금 더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희한하게 전라도는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로 나눠가지고 북도는 서울지방, 남도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승인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신청할 때 서류가 필요한데 외우실 때 안 좋은 기계가 필요하다, 안 좋은 기계가 필요하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안전성 신고필증, 그러니까 안전성 증명서, 조종자 증명, 그리고 운영자 매뉴얼, 기록부, 계획서. 안 좋은 기계가 필요하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거는 관제권하고 관제구인데요. 관제권은 뭐냐면요. 우리 공항 있죠. 공항에 가면 관제탑이 있죠. 관제탑에서 반지름 9.3km, 그러니까 반경
6.3km 원을 정해가지고 여기 부분을 이 안쪽 부분을 관제권이라고 하고요. 관제구는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의 높이를 관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 공역이 있는데 관제, 비관제, 통제, 주의 공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공역은 사용 목적이나 항공교통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는데, 자, 다 외우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을 잡아서 외우면 되는데, F등급 공역은 우리나라에서는 운영을 안 합니다. G등급은요, 드론만 비행하는 공역이고요. 요거를 나눠놓는 이유는 당연스럽게도 비행기, 우리 그 다른 나라 갈 때 타고 가는 항공기랑 드론이랑 같은 곳에서 날면 당연히 이제 부딪혀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역을 나누는 겁니다. 따로따로 날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은 관제 공역에 속하고, 조언 정보는 비관제, 금지 제한, 제한은 통제, 훈련, 군작전, 위험, 경계구역은 주의공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도 특징을 잡을게요. 관제권, 관제구는 아까 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비행장 교통구역은 말 그대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이고요. 교통이니까. 조언은 조언 업무를 주는 공역, 정보 업무를 주면 정보, 그리고 비행을 금지하면 금지구역, 비행을 제한하면 제한구역, 초경량 비행장치를 제한하면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구역, 훈련은 훈련구역, 군사작전 군작전, 위험은 위험구역, 경계는 그냥 나머지 하나,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특정 단어를 보면서 이게 무슨 구역이구나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사고 보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고가 나면 우리는 보통 어디다 신고하죠? 119에다 신고를 하죠. 자, 마찬가지예요. 119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어요. 물론 그 단체가 있는데, 물론 사람을 뭐 직접 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사고를 조사를 해서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어떤 사람들이 다쳤고, 그리고 이제 그 장소는 어디고 시간은 언제인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따져가지고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원인으로 이 기체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석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철도항공 사고조사위원회, 철도항공 사고조사 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자, 사고 보고는 여기다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사고조사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할 때 말해야 할 6가지 내용들이에요. 같이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로 더 알아야 될 것. 그러면 사고 보고는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느냐? 이거는 즉시, 그러니까 지체 없이 신고해줘야 합니다. 자, 조종자 준수사항, 요거는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조종사라면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요거는 꼭 그대로 암기해 주시고요. 조종자 준수사항은 여러분들 그 구술평가 볼 때도 나옵니다. 꼭 같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특별비행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비행 승인을 받는 거예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 비행, 두 번째는 비가시권 비행, 다른 말로 가시권 밖에서 비행이라는 뜻이에요. 요 2가지 경우만 특별비행 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자, 항공보험 가입 의무, 요거는 뭐냐면 당신이 기체를 날리고 싶다면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이 보험 관련된 법 내용에 그 기준이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동차 사고 그 보장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대인 얼마, 대물 얼마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이제 이 이상의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 보장법을 기준으로 그
증거로 해가지고 이 보험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요게 우리가 이제 기체 관련된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항공안전법에 의거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자동차 사고 보장법에 의거해서 우리는 이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주류 등 제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건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 다 배웠어요. 당연히 이제 술 마시고 비행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자 그러면 술을 마시고 비행했었을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아까 배웠던 알코올 농도에 따른 그 면허 정지 그리고 취소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이 술을 마시고 비행을 하던 중에 술을 마시던 그리고 술 마신 거 체크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하던 그 주류 관련해서 최고의 이제 법 체벌 중에 행정처분 중에 최고로 줄 수 있는 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두 가지 알코올 농도하고 짝지어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적용 특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적용 특례는 뭐냐면 우리는 조종자는 항상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 주어야 하는데 못 지킬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공공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관련된 내용인데 이 경우에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조금 못 지키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추가로 알아야 될 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조종자 준수사항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뭐냐? 그 사고가 났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조종자 준수 사항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전 페이지에서 자동차 사고 보상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에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사업법에 대한 내용인데 사업법은 사실 이제 조종자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될 거는 사업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될 거고 자동차는 이제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어떤 경우든. 그리고 그 보험의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보험가입 신고서나 공제가입 신고서 여기 있네요. 공제가입 신고서를 우리가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또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쭉 넘어왔는데 사고 보고를 바로 볼게요. 여기 전까지의 내용은 시험에서 뭐 자주 나오고 뭐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사고 보고. 자, 사고 보고 아까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고에는 사망 사고도 있을 거고 중상도 있고 경상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사망 사고는 기체 사고가 나고 나서 초경량 비행기 사고 났을 때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 사고로 쳐주고요. 그리고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행방불명이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체 사고가 났는데 요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중상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좀 보실 게 골절에서 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이제 말단 부위 골절은 중상의 골절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사고 발생을 했었을 때 우리가 아까 말해줘야 될 6가지 여기 또 나오죠.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 방법은 뭐든지 간에 가장 빠른 방법이면 됩니다. 만약에 가까운 곳에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있으면 달려가서 하셔도 돼요. 벌칙 벌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 표를 그대로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헷갈리기가 딱 좋은 내용이다 보니까 요거는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는 벌금 적혀져 있는데 안 적힌 게 있죠. 여기는 과태료예요.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도 마찬가지. 뒷페이지 있는 내용까지 같이 암기를 해주셔가지고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그리고 징역이 있는지 징역이 없이 벌금만 있는 건지, 과태료는 얼마이고 벌금 얼마이고 징역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법 내용은 끝났고요. 법에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뭐냐면 기체신고, 안전성 인증, 그리고 조종자 증명. 어떤 기체는 기체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을 안 받아도 되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기체신고를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그리고 과태료, 벌금, 요 내용들 진짜 딱 헷갈리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알아야 될 부분은 비행승인. 비행승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기체승인, 비행승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체 신고, 장치 신고, 기체 승인 다 번호판 부여받는 행위입니다. 요 비행승인은 내가 이제 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메인으로 삼아가지고 암기하시면서 좀 살을 붙여나가는 느낌으로, 요거를 뼈대로 잡고 살을 붙여나가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초경량 비행장치 안에 어떤 기체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의 그 기준, 무게 기준이라든지 길이 기준 같은 것들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파트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